이번 시간부터는 소득세법 들어가겠습니다. 소득세법은 크게 1장 총칙, 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2장 2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한 소득에 대한 의무, 4장 3장 양도소득, 그 다음에 4장 비거주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총칙,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은 우리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여기 항상 문제 나오고, 그다음에 일반 공무원 시험도 요서 이제 총칙에서 거의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이 있고, 사업 소득, 그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많이 안 나와서 이렇게 이제 개념 위주로 나오면 되는데, 세무사나 이제 회계사 시험은 여기 소득세 쪽에서 한 7, 8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총칙 문제, 그다음에 계산하는 문제 한 3문제, 그래서 4문제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게 나오면은 5문제, 6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항상 4문제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그 다음에 기타, 요거는 거의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퇴직하고 양도는 이제 주로 개념 문제.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리 하도 이제 개정이 자주 되고, 양도소득 자체로 시중에서 보시면 책 두께만 이 정도 돼서 양도소득이 이제 공부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업 목적으로는 기본 개념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퇴직소득은 좀 간단한 거라서 가끔 나올 수가 있고, 이쪽에 섞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비거주자, 그다음 이제 절차 중에서도 여러 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세는 크게 이제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되어 있고, 계속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퇴직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은 우리가 일생에서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고, 특정 시점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고, 종합소득 같은 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거주자가 있는데, 비거주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우리 이제 로컬 세계화가 덜 됐을 때는 거주자 위주로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비거주자가 이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성박왕, 구리왕, 왕구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가족들은 한국에 있지만 비즈니스는 글로벌하게 보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업자는 해외에 이제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아서 이제 그 사람을 거주자로 볼 거냐 비거주자로 볼 거냐, 그 문제가 또 우리 소득세 쪽에서 몇 년 동안 계속 이슈가 돼서 시험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나누는 기준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국적을 생각하는데, 국적이 아니고 실제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냐 안 하냐, 그걸 많이 봅니다. 비거주자가 최근에 이슈가 됐고, 여기 자세히 안 나오는데 원천징수 문제도 항상 나옵니다. 원천징수도 총칙 문제, 종합소득 문제, 양도소득, 원천징수, 비거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천징수는 우리가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법인세 쪽에서 원천징수 나오는데, 소득세 쪽에서 제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가 소득세 문제에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총칙 부분 있고, 그다음에 종합소득하고 퇴직소득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가세표 중에 세액 계산하는 부분, 여기 이쪽에서 이제 이자 배당하고 사업소득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 계산 특례, 예외적인 부분은 시험 되기 좋으니까 세액 계산 특례가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공도사업자 등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이 부분도 이제 소득세만의 이제 특별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부분도 우리가 이제 사업소득 관련해서 그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쪽도 다 논문이 다 있고 있어서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성실 중소사업자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무는 이제 최근에 이제 들어온 부분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부분에서 이제 가부에 들어왔을 때 문제 냈고, 뭐 중요도는 약간 떨어지고, 근데 양도소득은 양도의 정의, 그다음에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고, 실제 계산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것만 이제 그 알고 계시면 되고, 어려운 까지 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거를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뭐 어려운 문제 나올 때 맞히냐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거주자의 납세 의무 문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천지수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소득세 기본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그 기출문제를 쭉 한번 했다 보니까 그 1차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제 소득세 기본 개념 문제는 나오지 않아서 뭐 이제 2차 이제 주관식 문제 쪽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아셔야지 여러분 소득세법 체계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부가치세는 어떻게 되냐? 부가치세는 우리나라 우리 프랑스 유럽형 부가치세로 우리가 이제 약간 카피해서 베낀 거고, 소득세는 약간 일본 쪽을 약간 저희가 이제 베낀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의 의의는 보시면 이제 소득에 대한 그 세금을 매기는 거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거고, 과거엔 소득세는 실제 사람이 있었고 법인은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개인 소득세, 그러니까 처음에 생긴 겁니다. 개인 소득세가 생긴 거고, 나중에 법인 소득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인 소득세는 우리가 이제 법인세라고 부르고, 개인 소득세는 소득세라고 부릅니다. 플레임은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법인세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개인은 처음에는 우리 이제 자연이만 있었는데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제 법인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개인이라는 거는 자연인 플러스 법인을 의미합니다. 법인. 그래서 단체죠, 단체. 정확한 의미는 법인은 법인 소스니까 법인 아닌 단체.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개인의 성격을 인간의 인격을 가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 하면 우리가 순수하게 말하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자연인 외의 단체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의 소득을 가슴 물건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법인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세와 구분된다. 개인의 담세력에 따라 가세하는 응능 부담의 원칙 실현에 가장 적합한 조세를 평가된다. 개인 소득세와 또 법인 소득세 차이가 뭐냐면, 법인 소득세는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뭐에 이제 제한이 되면 회사들이 이제 정관 이런 큰 카테고리에서 법인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인 소득세 자체가 이제 큰 테두리가 있는데, 개인은 테두리가 없잖아요. 개인은 그냥 헌법에서 자유가 약간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은 활동 반경이 넓습니다. 개인은 활동 반경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소득세는 실제로 법인 소득세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어렵고, 근데 또 법인하고 개인의 차이가 뭐냐면, 개인은 이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법인은 투표를 하지 못하죠.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뭐냐면, 법인 소득세는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논리가 통하는 소득세 체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선거철마다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투표를 어디로 해서. 그래서 약간 이게 비논리적인 성격이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예외가 많고. 양도소득세 보면 잘 아시잖아요. 양도소득세 보면 매번 법을 뜯어고치는 이유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개인 소득세는 물론 큰 뼈대하고 논리는 있지만,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게 투표라든지 여러 이익단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혼합돼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예외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외울 게 많고 그런 구조입니다. 소득세 역사를 보시면 이제 그 소득세가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세금을 언제 정부에서 이제 걷고 증세를 하게 되냐면 이제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 그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를 보시면 영국 나폴레옹 전쟁 전비 마련을 위해서 최초 소득세를 하였습니다. 1799년 해였고,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소득세 같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튼튼하면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세금을 증세를 하는 겁니다. 부가세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어려우면 다 그런 거고. 미국도 보시면 이게 남북전쟁 전쟁의 전비 마련을 위해서 한 겁니다. 소득세 들어온 거고. 소득의 개념은 뭐냐? 소득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소득 원천설은 특정 원천에서 계속 반복돼서 소득이고, 순자산 증가설, 소득 원천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자산 증가설은 그러니까 비교 시점이 있는 거예요. 현재와 과거와 비교해서 순자산 증가가 있으면 그게 어떤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소득이라고 보고 과세를 하는 겁니다. 올이죠. 올이고, 소득 원천선은 특정 정해진 거죠. 정해진 소득만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상으로 순자산 증가설이 맞는데, 우리 행정이라든지 이제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소득세는 우리가 이제 신고 납세에 되니까. 그러려면은 개념상으로는 순자산 증가설이 맞지만 모든 걸 다 괜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평이나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해서 소득 원천설을 취하고 있고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은 이제 소득에 대해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그 개인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인은 이제 정관의 틀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한정된 사업을 하는데 개인들은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법을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세법을 계속 보완하는 식으로 이제 소득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순자산 증가설은 이제 세무 행정의 복잡성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런 소득을 이제 소득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순자산 증가설이 안 되고 소득 원천설밖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놓치는 소득 원천이 많은 거예요. 놓치는 소득이 많아서 과세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자들은 실제로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소득 대신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열거주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소득을 열거된 것만 세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형적 포괄주의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유형적 포괄주의는 우리나라는 순자산 증가설이 아니라서 아까 했지만 이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이제 소득세에 대해서 나뉘고 요 세 가지로 이제 쪼개는 거를 분류과세라고 그럽니다. 분류과세. 소득을 분류한다고 해서 분류과세라고 그러고 종합소득은 아까처럼 이제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거된 것이 있고, 근데 이자, 배당 이 하위 소득세에서 뭐 위와 유사한 것들은 이자로 본다. 뭐 배당 소득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열거주의 단점을 약간 보완하는 방식으로 우리 법 조항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대법원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판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론상에서 보면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 문제가 많은데 실제 우리 이제 그 법적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은 어떻게 되냐면 미실현 소득 과세는 위헌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행정부가 판단하는 정책의 문제다. 위헌은 아니다라는 게 이미 과거에 이제 내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아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다음 소득의 계산입니다. 소득 계산은 저희가 말씀드린 종합소득, 크게 이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퇴직소득, 양도소득 있고,
종합소득과 이제 퇴직하고 양도소득의 차이점은 퇴직하고 양도소득은 우리 이제 소득이 한 번에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시점에 이제 과거의 누적치 한꺼번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율이 높아서 그냥 따로 뺀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과 이제 여러분들이 비교할 게 법인하고 이제 법인세, 개인소득세 비교하면 법인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양도 우리가 이제 그 자산 같은 것들 토지, 건물 같은 거를 이제 그 매매를 합니다. 그럼 여기도 양도소득세가 나오는데 개인들은 법인은 그 양도소득세를 따로 빼서 별도 뭐 세율을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개인들만 양도소득세를 따로 종합소득 따로 이렇게 분류가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은 종합하고 양도를 합쳐서 이제 우리 가세 표준을 하는데 개인은 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인들은 인적 사정을 봐주기 때문에 이런 또 소득세 쪽에서 이제 그 분류가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딱히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계산은 이제 이자 6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데 이 이자 소득이라는 거는 수익 금액이에요. 총 수익 금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우리가 이제 소득이라는 표현이 있고 소득 금액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말하는 매출, 수입 이런 개념이고 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회계에서 보면 매출 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 이런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빼준 게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소득 금액 이 자체가 이제 소득이 는 거니까 이쪽 소득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세율을 매기는 겁니다. 필요 경비를 뺀 거, 순수하게 증가한 거 개념을 매는 거고. 이자하고 배당 소득은 근데 우리가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실제로 이자하고 이제 배당도 우리가 이제 차입해서 이제 이자 딴 데다 높은 금리를 찾아서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자 배당에도 이제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면 필요 경비가 있을 수 있는데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기타, 양도소득에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근로하고 연금, 퇴직소득은 필요경비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소득공제라는 표현으로 그 어느 정도 좀 차감을 해줍니다. 소득금액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성격이 다르다는 개념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처음이라서 이제 그 외우고 뭐 이런 데 급급하게 하는데 좀 차이점 약간씩 느끼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자하고 배당에는 필요경비가 없고 사업하고 기타하고 양도소득에는 필요경비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근로하고 연금하고 퇴직소득에는 필요경비 대신에 이제 공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테마인 총칙 부분 가겠습니다. 총칙은 회계사하고 이제 세무사 이제 시험 문제 40문항씩 나오는 문제에서는 거의 매년 나오신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급하고 이제 공무원 문제 20문제 정도 나올 때는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그 총칙 부분은 항상 이렇게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총칙은 목적, 정의, 납세 의무 범위, 가세소득 범위, 소득의 구분, 가세기간, 납세지, 원천징수 등의 경우에 납세지, 상속 등의 경우에 납세지, 납세지 지정, 납세지 변경시금, 가세관할. 납세지가 이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가세기간, 소득의 구분, 납세 의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밑줄친 납세 의무 부분, 그다음에 납세지 부분, 원천징수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목적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 우리가 정의에서 이제 그 거주자하고 우리가 이제 비거주자라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제 우리 송박왕, 불이왕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매출을 대부분 수입을 해외에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가족은 한국에 살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런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그 당시에 논문도 교수님들이 논문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이쪽 관련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온 이유가 교수님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어서 시험 문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자란 혹시 이제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
그러니까 주소로 두면 일자가 관계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소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 요게 이제는 이슈가 많이 됐던 겁니다. 해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180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183일 이상은 1년.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입니다. 1년에서 1년이 365일이고 이걸 반으로 하면 약 182일.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초과하는 게 183일이니까 그 1년에 반 이상을 국내에 있으면 국내에 생활하면 거주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적하고 관계없습니다. 국적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프로야구 선수라든지 프로축구, 우리나라 프로 스포츠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활한다. 외국 쪽으로 됐으니까. 그분들이 1년 내내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가 돼서 거주자에 맞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가 가장 큰 게 거주자, 비거주자가 그럼 왜 나느냐 또 아셔야 되는데 뭐 뒷부분 당연히 나오겠지만 거주자, 비거주자는 저기 내국법이나 외국법이랑 똑같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거고 비거주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주자에도 이제 한국 사람이 있고 외국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국 사람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도 영향을 받지만 미국인하면 미국인의 이제 소득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세조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조약이 있어서 양쪽에서 중복으로 가세되는 것들은 조세조약에 따라서 한쪽에서만 가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조약 가기 전에 우리나라 조세조약 가서 이제 한판 붙기 위해서 거주자는 개념을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주로 살면서 소득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이런 거주자라는 개념, 183일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그 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주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주자가 아니면 다 비거주자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국법이나 법인세법, 그 법인은 다 이제 법인세법에서 정의를 하기 때문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정의는 법인세법에서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업자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이 사업소득은 우리 소득세법에 있는 사업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번 주소를 두거나 5화로 180 이상의 거소를 말한다는 거고, 주소, 거소,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대통령으로 나온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하는 건 이제 내국법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법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 사업의 실질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관리 장소, 이 개념도 새롭게 들어온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내 본점 같은 것들이 국내에 쓰면 내국법인, 국내 없으면 외국법인,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소가 뭐냐? 주소를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주소가 국내에 있거나, 주소가 국내에 있으면 되는 거죠. 주소가 있으면 그 기간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소가 없으면 180 이상의 거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소는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그러니까 주소에 대해서도 이제 실질적인 걸 따져보겠다는 거죠.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따져봤다. 그러니까 생활관계와 우리 경제적 이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 있으면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주소는 우리가 주민등록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소는 주소지 외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 형성되지 않는 장소를 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단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그래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한 직업,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한 직업, 그러니까 프로야구 선수, 이런 선수, 그러니까 외국이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거로 인정하는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자산하고 그 183일 이상. 183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직업이 있는 거고, 국내 직업이 있는 거고, 얘는 국내 직업, 굳이 직업이, 이건 직업, 요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180 이상 가격은 직업이고, 얘는 직업하고 183이라고 딱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국적, 영주권을 얻은 자로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을 인정되지 아니할 때는 국내에 거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일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비거주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을 우리가 항공기 선박하고 이제 승무원 경우, 승무원 같은 경우는 같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라든 승무원들은 대부분 국내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를 보고, 그 다음에 가족이 없으면, 혼자 살면은 이제 통상 그분이 체제하는 장소. 꼭 이런 항공기 안 타고 갈 때 일반적으로 통상 체제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는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내 세율을 좀 비교해서 국내하고 국외하고 비율을 해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일자를 183일이기 때문에 183일 미만으로 머무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율 때문에, 왜냐면 그 머무르는 비용이 그 절세하는 비용보다 적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이런 일자 때문에. 비거주자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이제 주소를 둔 날, 그 다음에 국내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다음에 183일이 되는 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로 나가잖아. 뭐 이민 가고 뭐 그럴 때 출국할 때까지는 거주자, 출국한 날의 다음 날은 비거주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 이제 해외 주재원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있고, 보면 이제 회사의 직원으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회사의 회계 쪽에 보면 이제 우리 종속회사 같은 관계회사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외사업장, 내가 속한 회사의 이제 국외사업장에 나가는 경우와 해외 현지법인은 내가 100% 갖고 있을 때, 그 회사가 이제 100% 완전히 100% 종속법인일 때, 이 한해서 파견된 임원, 직원은 거주자로 보는 겁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거주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 나갔을 때, 국외사업장에 파견 나간 사람, 그 다음에 해외 현지법인에 갔을 때, 해외 현지법인은 100%. 이런 것도 또 시험 문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80%다 50%다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세요. 동일한 거예요. 100%면 하나하나 똑같으니까 100%를 여기 이제 100% 갖고 있으면 합병된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하나 똑같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기간의 계산은 국내 거주동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일자는 초일 비싼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초일 비싼일, 말일 산일, 이런 개념이 들어간 겁니다. 네, 국내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할 때는 출국한 기간도 국내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절세 목적으로 일부러 183일 미만으로 이제 만들려고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려고 이런 우리 시행령 쪽에서 이런 걸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될 때는 해외에 체결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걸 둔 겁니다. 근데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이 1가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그것도 이제 과거는 1년 아니고 2년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세하는 부분을 많이 놓쳐서 1가세 기간을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재해동,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국내 거소가 두고 있던 사람이 일시로 나간 거고, 반대예요. 재해동부가 일시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일시적으로 들어올 때는
국내에서 든 거로 보지 않는다. 이거랑 이제 똑같은 그 이해로 보시면 됩니다.